실제로 북중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중국이 필요한 거는 경제 위기를 타파해야 되고 한미일 삼각 공조 구조가 공고화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제조 능력 이런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 일본과 협력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사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이 세 나라의 연대는 당연히 미국을 앞에 놓고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북중러가 연대를 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이 흐름을 중국이 과연 내가 왜 같이 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중국, 북한 관계, 중국, 러시아 관계에서 지금은 어쨌든 중국이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북한,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미국에 대항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두 나라가 제한적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은 또 굉장한 속으로는 라이벌이란 말이죠. 푸틴이 21세기의 최고의 재앙이 소련의 붕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있을 때는 미소 시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소 냉전 시대. 그리고 중국은 그 틈에 못 끼니까 제3세계 운동을 했었습니다. 맹주로서. 그래서 미국, 소련, 중국 이런 소위 삼각체제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북중러 구도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특히 북한의 소위 도발이라든가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어떤 대북 제재나 이런 데 대해서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실제로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결국은 이제 북중러가 탁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니까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북중러 구도, 새로운 냉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북중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치기는 쉽지 않다. 북한 같은 경우가 제일 원하는 구조죠. 이게 혼자 제일 약하니까.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다. 이럴 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형님들이 내 뒤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셋이서 봐주는 거는 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거리를 둔 거는 아니지만 한 걸음 이렇게 떠서 보는 이 사이에 김정은과 푸틴 간의 회담이 9월 13일에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나를 빼놓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제 왕따 국가인 러시아와 북한을 마치 중국이 조합해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중러가 뭉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북중 관계, 중국과 북한 단독 관계, 중국과 러시아 단독 관계만 가지고도 이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집단적 이미지를 주면서까지 이런 틀을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국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한미일이 세 나라가 협력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는 거다. 소집단주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국이 이렇게 대놓고 북중러 구도를 얘기하면 한미일한테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신들도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중러가 뭉치기 쉽지 않다, 표면적으로. 다만 미국을 앞에 놓고서는 분명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 보유와 미사일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들어가서 미국과 새로운 형태의 척을 지는 것은 이 두 나라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지, 북중로 구도가 깨진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북중로는 당연히 있죠, 연대가. 그런데 군사협력이나 이런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움직일 거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막 이런 것도 일견 보면, 우리 뭐 지난번에 정찰위성 뭐 3번째 북한이 성공했다, 러시아 군사기술이 들어갔을 거다, 한없이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정찰위성이 돌면 한국만 보는 게 아니죠. 미국만 보는 게 아닙니다. 중국 것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해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군사기술이 러시아의 기술 유입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을 원할 것인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셋이서 완전히 안보동맹처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국과 북한 관계는 일방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주는 관계죠. 사실은 북한이 중국을 위해서 하는 건 없잖아요. 다만 북한의 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는 이런 완충지대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중국이 이익을 보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중국에게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북핵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북한 정권은 존재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북한 핵이 정말 고도화되고 혼자서 다 조정할 수 있는 이럴 때가 되면은 과연 베이징의 말을 듣겠느냐? 안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독자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는 거는 원치 않지만, 일단 지금은 북한이 자신의 영향력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중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북한은 그런 중국의 고려사항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북한을 마지못해 지지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띠고 있죠. 그리고 한 3, 4일 만에 끝날 거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소위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나서 이제 물러갈 거다 그랬는데,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을 해보니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저쪽에 이제 흑해 지역에 크림반도, 거기에 뭐 도네츠크 공화국이나 이 친러, 이미 뭐 거기는 정권을 수립을 했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거기를 둘러싸고 지금 움직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 과거에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방위 조직이 나토예요. 이 나토에 대항하는 소련과 동맹국들의 기구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가 됐고, 그런데 많은 동유럽 바르샤바 조약 구성원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가 올해 8월에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들어감으로써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중에는 벨라루스라는 러시아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와 나토에 가입이 지금은 어려운 우크라이나만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서방의 영향권에서 완벽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 소련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으려고 뭐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원래 약간 라이벌이라기보다도 하여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미국을 앞에 놓고서는 이제 공동의 전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미중 전략경쟁지대,
중국과 미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뭐 G2 시대 이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속이 좋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빼놓고 지금이 미중 시대야?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가깝다고 얘기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사줘서 비축을 하고 있고 중국도 뭐 또 원유가 필요하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군사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텔스기 같은 거 중국 스텔스기가 좀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수호이 57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급을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 가지고 하고 싶지 않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F-22 랩탑이라는 소형 전투기 스텔스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이런 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팔지 않습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 이런 기술적 협력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물론 중국이 러시아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차제 S-400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도입한 사드 같은 겁니다. 사드. 그럴 때는 또 상당한 돈을 주고 구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기술 협력이라든가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 협력 이런 거는 러시아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동맹 형태의 완전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물며 북한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 해줄 게 별로 없죠.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재래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재래전으로 가니까 포탄이 필요하죠. 단거리 미사일. 이거는 이제 사실 북한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그 거래도 굉장히 위험한 거래죠. 위험한 거래인데 일단 포탄이 없고 로켓이 없고 수류탄이 없으니까 북한제를 갖다가 도입을 한 게 확실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반대급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기술 지원인데 더 이상 확대되면 과연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되고,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남한이 주적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거의 직접적인 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뻔히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도발을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북한에다가 기술 원조가 됐든 뭘 해준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러시아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북중러 3자 관계가 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3자 연대를 통해서 단일 대오로 활동하고 행동하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북중러는 사실은 그 자체로 대미 대항연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거기서 뭐 군사훈련을 같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교류가 뭐 활성화되거나 이러기 어렵잖아요. 지금 중국이 필요한 거는 경제위기를 타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 공조 구조가 공고화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친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제조 능력, 그죠? 경제적 캐파 이런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 일본과 협력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한미일 삼각 공조도 균열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난 7월 3일인가요? 이 한중일 사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3국 정상들이 움직이는, 물론 이제 중국은 그때 총리를 파견합니다. 일본 총리, 중국 총리, 한국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 컨퍼런스가 칭다오라는 산동의 청도라는 데서 열렸는데, 이때 왕이 정치 국원이 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잘 많이 알려졌지만 외교장관을 했었던 칭강이 해임이 됐고, 그리고 외교장관을 겸하면서 이제 거기 와서 삼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꺼낸 거죠. 이제 그 의도는 실질적인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더 강화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공고화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균형, 공조균형을 좀 깨보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도 여러 번 했었고,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내놨단 말이에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면 중국은 타도의 대상이고 견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각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 20여 개국이 내놨는데 거의 유일하게 중국은 한국의 주요 협력 파트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이러는 거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한 1차 저지 장치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면서 왜 미국 편을 드느냐, 왜 뭐 미국이 짜놓은 IPEF 같은 데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공급망을 재편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알지 않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대화가 상실한 국면에 와 있다. 미중 갈등도 마찬가지인데, 갈등 있는 대화기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갈등이 있지만 대화는 하자.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보자. 이게 이제 작년 발리에서의 바이든 그다음에 시진핑 회담이고, 올해 샌프란시스코에 얼마 전에 한 얘기도 똑같아요.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소통 루트를 계속 가져가자. 그러려니까 고위급 교류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한중 관계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한중 관계도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한중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과거와 같은 형태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바뀐 상황을 서로 인정을 하고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노력, 그 노력은 각자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나야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한일과 한중일 3국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틀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죠. 다 아는데, 중국과 실제로 교류를 하려고 보면은 그 이제 조건이 나오죠. 미국과 좀 멀리 하고 우리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진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이 볼 때는 지금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3자 회담을 하면 2대1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일이 한 편이 돼 있고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 한미일이 더 강화될 거고, 섣불리 잘못하면 2대1 구조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말은 중국이 협의하자고 하지만 중국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고, 그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칫 잘못하면 2대1 구도 또는 그 2대1 뒤에는 미국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최대한 좀 빼고 경제, 사회, 문화 교류, 원래 삼국 정상회의는 그거를 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분리가 안 되잖아요. 정치,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얼마 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또 뒤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중은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삼국 공조를 깨는 데 있어서는 전술적으로 한국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한중 관계가 우선 가깝고, 그 다음에 교역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어려운데도 3천억 불이 넘잖아요. 이 3천억 불이라는 숫자는 정말 대단한 숫자거든요. 이거는 사실 정부가 말린다고 그래서 말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 원리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반도체 분야나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지나치게 벽안시하거나 코너로 몰게 되면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더 외칠 수밖에 없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관리해야 되고 한국과 접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이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이 한미일 삼각공조에서는 약한 고리죠. 고리가 약한 고리고.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헤지모니를 놓고 다투잖아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하는 거고, 중국은 미국과 싸우면서 또 일본과 각을 세우면서 하는 거니까 양자 관계도 그렇게 쉽게 완화되거나 좋아지기가 어렵죠. 그리고 영유권 분쟁을 또 하고 있잖아요. 센가쿠 열도라는 데서. 중국말로는 띠어위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어도라는 데서 하고 있으니까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지금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흐름과 민낯을 드러내면서 접근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이런 팽팽한 긴장 균형 관계를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이 중국이 더 유리한데 그나마 한국이 그 중에서는 고리가 제일 약하다.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이런 매개를 통해서 한국에 접근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손을 잡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어폐가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만든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북한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고 또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라는 게 쉽지 않은 가운데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노출돼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를 일단 외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중국과는 경제교류, 뭐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어디랑 가까워지면 해결된다. 그러면 가까워지면 돼요.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면 가까워지면 되죠. 일본은 이제 그런데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근데 한국이란 나라도 세계 10위의 경제권의 국가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에드벌룬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흐름을 찾아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